지금부터는 부록 형태이긴 하지만 구침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제시되었던 침구의 기원과 발달 과정, 그리고 다양한 자침법에 대한 침법의 의미들을 조금 더 도구의 입장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오늘날 침치료와 관련된 침의 기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이제 첨석에서 비롯됐음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첨석을 통해 인체 표면의 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청동이나 철과 같은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도구가 첨석을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첨침은 돌로 만드는 침의 의미라면 구침은 금속 재질로 만든 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침을 황제내경에서는 미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가느다란 형태의 침이라는 의미죠. 특히 미침은 중국의 남방 문화권에서 시작됐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서 황제내경 소문 입법 방위론에서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을 정의해 놓고, 동쪽에서는 첨석, 북쪽에서는 뜸법, 그에 상응하게 이 미침이라는 금속 재질은 중국의 남쪽의 문화권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의 남쪽 지역은 오늘날 철을 비롯한 금속 광물이 많이 생산되기도 하는 영역인데 대표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를 포함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금속 재료를 이용한 도구가 처음부터 의료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쟁에서의 어떤 무기로서 철, 금속 재질들이 활용된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5가지 형태의 무기를 오병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5종류의 형태의 무기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침의 원형은 무기의 형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첨석과 같은 첨침이 주로 질병 치료에 있어서 외과적 수단으로 처음 활용되었다는 점이 인체를 살상하고 손상을 주는 무기의 도구와 관련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고침은 석기 시대의 오래된 의료적 실천이 도구의 발달에 따라서 진화하게 된 새로운 치료 도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의료 기술의 혁명적 발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가장 오래된 한약 서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황제내경 영추, 그 중에서도 첫 편인 구침 12연에서 시작되는데, 이 구침 12연이라는 제목만 봐도 이 구침이라는 도구가 강조되고 있었죠. 여기서 구침은 표준화된 침의 형태와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내경 시대 이전에는 첨석을 비롯한 각종 자극 도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황제내경 시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자극 도구를 9가지의 침이라는 범주로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9가지 형태의 표준화된 자극 도구가 인체의 각종 세포 조직 기관을 염두에 둔 경락과 경혈을 대상으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도구의 형태와 목적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상응하는 인체의 장부 경락 또 경혈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제내경에 언급된 구침의 형태를 오늘날 관점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구침이 완벽하게 복원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형태를 참고해 옛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고 그 형태와 목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침은 9가지 형태로 각각의 고유한 치료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참침, 원침, 시침, 봉침, 피침, 원리침, 호침, 장침, 대침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데, 대침의 경우는 화침이라고 불리기도 있어서 오늘날 용어에 화침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황제내경 구침 12원편과 관침편에서 구침의 형태와 용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침의 길이는 인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위한 침체의 길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침, 원침, 원리, 봉침, 원리침은 대략 1.6촌의 길이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검지와 중지로 구성된 두 개의 손가락 폭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또한 1촌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23mm 정도로 환산할 때 1.6촌은 37mm 안팎의 길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보다 긴 도구는 시침, 호침인데 이는 검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를 포함한 4개의 손가락 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대략 80mm 내외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침, 대침이 4촌의 길이로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가장 길이의 장침은 7촌, 대략 오늘날로 80mm로 해서 160mm의 길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인체 내 각종 조직, 기관을 대상으로 자입하고 자극할 때 그 자극의 범위와 깊이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광범위하거나 깊은 부위를 자극을 고려할 때는 장침과 피침을 위주로 생각할 수 있고, 광범위하지 않아도 깊은 부위까지 자극할 때는 대침, 호침, 시침을 위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다른 침은 어, 얕은 부위의 다양한 조직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해서 참침, 원침, 봉침, 원리침은 얕거나 조금 영역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부분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구침을 개별적으로 그 형태와 용도를 중심으로 그 특징까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침은 의종 근감에서 전두침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화살촉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피부 자극면, 피부면이나 피부면에 가까운 연부 조직을 중심으로 자극하고 그 과정에서 자락살과 같은 출혈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주자법에서 주자법, 십이자법, 오자법이라고 하는 앞선 내용에서 피부와 관련된 영역 또는 자락살과 관련된 영역을 만약에 치료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이러한 참침의 도구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문헌에 따라서 참침의 형태가 지금과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화살촉 모양이기도 하지만 형태에 따라서는 피부 부위를 절개하기 위한 어떤
작은 칼날의 모습처럼도 보이기도 하죠. 이는 결국은 자극의 대상이 체표면에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참침을 오늘날의 치료 목적과 관련해서 어떤 도구들이 유사할지를 찾아보면 자락 사혈요법으로 쓰여지는 란셋 니들 또는 피부 자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부침 또는 이침 또는 매화침이라고 해서 피부 영역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도구들이죠. 심지어는 생의학 영역에서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이는 미세침 패치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도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참침의 목적과 닮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침인데요. 원침은 끝이 계란 모양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그 자극이 근육의 공간을 자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육지간을 자극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모양은 서침, 솜을 깁는 바늘처럼 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친구학 수사 대강에서는 침끝이 계란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근육 사이를 안마하는 데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극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근육을 손상시키는 자극보다는 근육 사이를 눌러서 마사지하거나 자극하는 도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복원된 원침과 원형 등을 살펴보면 그 끝이 피부 조직을 뚫고 피하로 삽입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일부 복원된 원침은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서 뾰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원침은 어, 근육을 비롯한 인체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와 같은 형태는 어떠한 형태를 띄어야 가능할까요? 아까 서침이라고 해서 이 형태는 버들강아지 모양을 닮았고 또 솜을 깁는 바늘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형태의 일상 도구를 염두에 두면 사실은 인체 피부를 뚫고 자입하는 목적보단 인체 피부면에서 어떠한 근육 조직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사한 도구가 밸런스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도구입니다. 밸런스 도구는 어, 양방 쪽에서는 도수 치료에서 쓰이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주로 추나 치료에 마사지를 특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근육과 관련된 병증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물리적 자극을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수 치료에 관련된 학회도 있고 또 그런 학회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만약에 등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바이오밸런스건을 살펴본다면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등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CT 여러분이 온라인 정신에도 문제가 영상을 있고 통해서 TL 이러한 정신에도 유사한 문제가 내용 있습니다. 등을 여러 그래서 저는 자체에서 바이오밸런스건을 이용을 해서 볼 수 치료를 있을 할 때 것입니다. L1, 그래서 저는 2 레벨에서부터 과거에는 이런 여기 기계적인 C6 밸런스건과 레벨까지 같은 이 두 기계적인 개짜리 자극 팁을 도구는 이용을 없었을 해서 거기 치료를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침이라면 이렇게 근육지간이라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추론하면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침입니다. 시자는 수저의 모양이라는 발음으로 시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자 사전에서 이 글자는 쩌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해서 시침 또는 쩌침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경기했습니다. 수저 모양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문헌에 따라서 보면 곡식의 기장이나 조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예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광범위한 손상을 주지 않는 형태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자극했냐면 맥을 자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맥, 락맥에서 말하는 맥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맥관계, 뱃셀을 자극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뱃셀이 동맥일 수도 있고 정맥일 수도 있는데 맥을 짚었다라고 하는 행위를 보면 사실은 동맥을 전제로 자극하는 도구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기장과 조의 형태를 띄었다라고 할 때 기장과 조는 어떤 형태를 가진 곡식인가를 보면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침, 저침을 보거나 모형들을 보면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끝의 형태가 이런 곡식 알갱이처럼 미세하지만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물론 문헌에 따라서는 원침의 모양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선 어, 아니, 시침의 모양이 다양하지만 앞선 원침의 그림과 비슷하게 표현된 경우도 있다는 점이 사실은 정확하게 시침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관계를 자극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생리학적 관점에서 동맥의 혈관벽을 자극했을 때 야기되는 생리적 반응성, 변화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목 동맥에 있는 카로티드 사이너스의 바로 리셉터라는 부분을 자극하게 될 때 그 자극에 의해서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의 박동의 변화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면서 반응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맥 혈관을 자극할 때 야기되는 인체의 반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내용에서는 바로 바로리셉터라고 하는 동맥혈관계의 일정한 전기 자극을 통해서 결국은 미주신경을 비롯한 자율신경계 조절을 통해 각종 인체 내 생리, 병태 생리적 현상 등을 조절하고 있다는 점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맥혈관벽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교감신경, 예나 자율신경계 등의 역할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고 시침이 만약에 혈관을 자극하는 거라면 이렇듯 동맥혈관벽을 자극하는 것으로만도 일정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시술법으로서 시침이 쓰인 건 아닐까? 즉, 시침이라는 길이가 사실은 혈관의 위치를 염두에 둔다면 인체 피부에 있는 혈관에 시침이 결국은 혈관벽을 자극한다라고 할 때 그 길이가 생각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사실 1.6촌 정도의 시침 길이로도 혈관벽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에 따라서 시침의 길이를 보면 대략 3.5촌으로 깁니다. 이렇게 긴 길이를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깊은 부위의 동맥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 이런 생각을 해본 게 피부 밑에 있는 동맥혈관에 침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혈관 청소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양방에서도 신규철 TV 혈관 팔팔한 청소를 인생. 혈관이 더러졌다. 혈관이 막혔다. 이제 그러면 이제 혈관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핏 펜스와 처음 같은, 떠오르는 거는 약을 먹어서 방치를 넣어서 맞아요. 이제 청소하는 것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만약 이런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해결하는 않으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시술을 과정에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일부 내용에서 그럼 이제 보면 우리가 혈전 혈관벽 치료를 안에 어떻게 있는 해야 되는지 그런 그런 단계와 직접적으로 방법 외과적으로 이제 그거를 제거할 우리가 수 이제 있는 권원장님이 한번 얘기해 청소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 네. 도구들도 개발되어 약간 이제 혈전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 생각이 이제 들고 나니 천천히 진행하는 사람들이 상황이라기보다는 소박하게 갑자기 남아 급성으로 생기는 혈관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모든 막혀 있는 생활 습관도 혈관 정말 내 잘 공간을 해드릴 수 시침을 있도록 노력을 통해서 하고 좋은 약도 잘 처방을 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혈관을 저희가 하는 모든 뚫기 노력을 위한 함에도 노력을 한 불구하고 이런 흔적이 문제들이 이 시침에 생겼을 있지 때 않을까라고 얼른 혈관을 개통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에 그래서 대한 혈관 개통은 이제 시술적인 특성을 관점에서는 일단은 혈전이 보여줄 만한 있다면은 명확한 혈전 근거는 자체가 이제 피를 다만 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여러분한테 때문에 혈전을 시신이 제거를 해서 결국은 좁아진 혈전으로 인한 혈관의 부담을 형태의 덜어주고 기능 등을 그다음에 혈전이 잘 생길 수 어떻게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개선할지에 만한 대한 혈관 한약적 협착이라든지 관점을 이렇게 또는 이제 혈전 한약뿐만 외에 이제 아니라 그런 다친 플락에 칩을 통해서도 의해서 막혀 있는 그런 혈관들을 계속 물론 재개통을 탐구하고 해줘야 되죠. 의료 기술을 그래서 개발해야 플락이 되지 뭐예요? 않을까. 플락이 뭐냐면은 그런 측면에서 그 혈관 혈전은 청소에 이제 말 대한 그대로 이야기도 그런 되었습니다. 적혈구들이 다음으로 봉침입니다. 봉침은 그 형태가 삼능침이다라고 해서 침의 형태가 날이 세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 세 개의 면으로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한 형태의 삼각뿔을 얘기합니다. 주로 길이를 고려할 때 깊은 부위가 아닌 부위에서의 염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농양과 같은 염증 상태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혈도 동반하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봉침은 주로 어, 염증성 통증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전적인 형태를 오늘날 이런 삼능침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염증을 비롯한 사열 치료에 이런 봉침의 형태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열요법을 특화한 하나의 임상 사례가 뭘까를 찾아보니 다양한 비강 영역 안에 점막을 출혈시켜서 만성 질환이나 알러지 질환을 치료하는 비강 사열요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물론 자락사열은 아래와 같이 피부면의 모세 혈관을 자락사열을 해서 결국에 부항요법으로 출혈을 시키는 방법도 자락사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침이라고 하는 도구도 사열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봉침은 그보다는 좀 더 깊은 부위, 넓은 면을 능동적으로 사열시키는 방법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침 중에 피침이 있습니다. 피침은 그 모습이 칼날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보면 외과용 메스 스카프 블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도구적으로 보면 분명히 무기, 칼과 같은 검이나 칼과 같은 도구이지만 외과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주로 외과적 문제를 외과적 목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칼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 있어서의 외과의학은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와 또 많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백광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친구 의사도 실질적으로 외과 수술을 한 한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골절된 그리고 죽은 뼈를 외과적으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원국이 저술한 치종 비방이라는 책에서도 임원국의 외과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복원되어 있는 이 임원국의 치종 진압이나 치종 비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외과 질환에 이러한 피침을 썼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을 보면 단순히 외과 기록이 아니라 경혈과 경맥과 경락과 경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친구 치료가 결합되어 있는 외과 기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피침을 오늘날의 수술용 메스로 설명할 수 있고, 고대 사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한약 영역 안에서도 외과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사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한
외과용 수술 도구들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 홈페이지 기록인데 여기에 보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외과용 수술 도구가 오래된 의료적 유산과 닮았어요라고 하는 하나의 의사학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외과 도구, 그 다음에 외과 목적으로 쓰였던 하나의 오래된 시기의 하나의 메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술 흔적이 담겨져 있는 인체와 관련된 어떤 유물들이나 아니면 내용 등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 참고로 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 편석 얘기했을 때 편석이 외과 기술에 사용되었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 오른쪽 사진이 어, 외과 기술에 사용된 편석의 흔적이 지금 같이 전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피침이라고 하는 것이 부침 중의 하나로서 경락과 경혈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목적을 썬다면 이것을 단순히 추상적인 경락과 경혈이 아니라 수술과 외과의 수단으로서 경락과 경혈이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인체의 생리, 경태 생리와 관련된 경락, 경혈 이론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리침인데요. 예. 원침과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원침이 아니라 날카로운 성질을 지닌 원침이라는 뜻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형태를 마치 속꼬리의 털 같다, 둥글고 예리하다 등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의존 근감에서는 그 끝이 모와 닮았다라고 설명해 있습니다. 이 모는 속꼬리의 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모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야크로 불리는 소의 일종입니다. 이 소의 소뿔이 바로 이 모의 형태에서 말하는 원리침의 형태인 것이죠. 즉, 원리침은 봉침과 비슷하게 인체의 다양한 어, 어, 통증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침습 정도가 심한 도구입니다. 다만 이 도구가 예, 봉침과는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어, 속꼬리 모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소뿔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원리침을 사실은 현대 한의학에서는 도침의 요법과 연관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예전 원광대 한의과대학 친구약 교수님이셨던 이건목 원장님이 원리침이라는 걸 통해서 도침요법을 등장시키는데요. 이분은 결국 본인의 임상 사례에서 다양한 척추 질환이나 척추 신경 질환을 도침을 쓰고 있는데 이 도침의 하나의 기원을 원리침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침을 비롯한 침도요법은 어떠한 형태가 있을까요? 바로 최근 우리나라에는 대한침도의학회라고 하는 이 침도 또는 도침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새로운 의료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 한의학 의료 행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듯이 인체의 각종 관절, 통증 질환 등을 이러한 도침의 원리, 원리침과 관련된 도침의 원리, 침도의 원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워보실까요? 예,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은 여러분이 대한침도의학회 홈페이지 또 대한침도의학회지라는 학술지 등을 통해서 침도의학이 어떤 식으로 한의학적으로 이런 침수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침도가 주는 의미는 어, 질환에 따라서 필요한 자극량을 전달한다. 침습의 수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가느다란 침만을 의존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모든 질환에 유의하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의 경중, 질병 상태에 따른 평가를 통해 그의 적절한 자극 수준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막 동통 증후군과 같은 때 TP라고 하는 발통점을 자극할 때 가는 침보다는 굵은 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처럼 원리침 또는 도침, 침도 등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한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침이 호침이죠. 호침은 그 길이가 3촌6분이라고 하는 길이, 상대적으로 다른 침에 비해 긴 형태이면서도 다만 끝은 모기 주둥이와 닮아서 인체를 침습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기의 주둥이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면이, 가느다란 면이 인체의 피부를 통해 인체 내에 삽입될 때 사실은 자침통이라고 하는 피부 통증이 약이 되는데 호침은 이러한 자침 통증이라고 하는 침습적 느낌이 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침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어, 결국은 침으로 인해서 피부 조직을 비롯한 인체 조직 손상이 위험이 될 때에는 호침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호침은 그 침의 굵기가 오늘날 오면서 점점 가늘어질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금속 재질이지만 이 재질이 가지고 있는 강도와 그 다음에 그런 탄력에 따라서 침을 가늘게 만드는 기술들이 사실은 재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황동이나 강철과 같은 금속 재질은 그 가늘기를 일정 이하로 줄기가 어려워지죠. 너무 가늘면 구부러지기 쉽고 또는 부러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합금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합금, 스테인레스 스틸이 등장하면서 이 호침이 급속하게 가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보통 0.25mm 굵기의 침을 쓰기도 하고 이보다 가는 0.2mm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는 호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가늘수록 자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피부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늘다고 무조건 피부 통증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굵은 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는 자침 과정에 대한 침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호침에서 필요했던 이유고 이것이 구침 중에 하나의 요소로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침인데요. 호침의 형태를 띠면서도 그 길이가 2배 이상 길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인체의 넓은 공간, 깊은 공간을 자극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에 따라 뼈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 부위에 따라 허리나 몸통의 깊은 공간을 특정 부위까지 자입해서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결국 장침은 아시적인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나 깊은 부위의 아시적인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침은 호침의 형태를 유지하되 그 길이가 2배 이상 길어진 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침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침이 대침입니다. 일명 대침은 쉬자라는 표현, 하침이라는 표현으로 활용되고도 있는데 결국 불에 달궈서 인체를 자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로 그 치료 목적이 인체 내에 부종 또는 관절과 같은 공간 안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차 있을 때 이를 인체 밖으로 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체 내에 있는 공간이 인체 외부의 공간과 통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러한 통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불에 달군 침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침은 굵은 침이자 결국은
인체 자입 공간, 그러니까 자칫한 침해 공간의 어, 단면을 넓혀서 결국 인체 내 노폐물, 인체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실 자락사열도 인체 내에 있는 혈액을 인체 밖으로 빼는 것이지만 이건 혈관 내의 문제인 거고 인체 내 각종 조직, 기관 내에 노폐물을 인위적으로 체표로 빼야 될 목적이 있을 때 썼던 것이 이 대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인체 내 불필요한 수액이나 부종성 체액을 빼내는 방법이 대침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주사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주사기는 과거의 대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화침이라는 불에 달구는 과정을 통해 치료 목적을 쓰게 되는데 이를 동의보감에서는 화침 또는 다른 문헌에서는 번침 또는 쉬자 등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서는 화침법이 많이 활용되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침의 吴刚 모습을 针拍了吗 의사들이 하고 있는 ？OK， 중국 我针 자료를 必须用 참고로 钨钢针哈，钨钢 희생의 针， 여부를 然后把 떠나서 这个烧红之 일단 后立刻刺进 침에 去，这样就好 불을 了。 두르고 달군 침을 인체 피부에 把 찔러 这金针 넣는 烧到火红的时候，就 때 是 피부에 可 찔러 以使 넣는 用。 순간을 빠르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입히는 손상을 최소한하고자 하는 我 것이죠. 针那个药点到输 물론 入掉 현재 보여드리는 화침은 인체 내 체액이나 부종과 같은 물질을 빼내는 목적보다는 근육을 병변 因为 근육을 活力如果不 불을 足的话，才能增 이용해 加疼痛。 침으로써 자극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침을 소개해드리면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구침은 그 형태가 특정 증상, 특정 부위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표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병소를 피부로 염두에 두고 참침을 써야 됐고 질병 상태가 분유, 근육이나 피하 지방과 같은 경계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치료 목적 대상을 원침을 이용해서 치료 대상을 자극했어야 했고 혈관을 포함한 맥 속의 문제라고 생각할 땐 시침을 통해 혈관벽 또는 혈관 내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질병이 장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장부를 찌른다는 게 아니라 장부와 관련될 만큼 병증이 악화돼서 오래됐다라면 그 침은 봉침을 이용해서 결국은 강하게 자극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오래된 통증 질환, 만성적인 통증이나 염증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질병 상태가 노인과 같은 일종의 외과적 문제라면 피침을 이용해서 사용했어야 되고 갑자기 생긴 비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관절염을 비롯한 일종의 호침에 의존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자극량이 아닌 경우에는 도침과 침도요법과 같은 원리에서 원리침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자침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환자가 자침 자극에 대한 불편함이 큰 경우 오히려 어, 어, 정확하게 침습을 줄이면서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는 호침을 쓰게 되는 거고 병이 깊숙이 몸의 깊은 공간을 자극해야 될 경우에는 장침 그리고 관절을 비롯한 몸에 부종 증상이 있을 때 그러한 노폐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침이나 화침과 같은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황제내경 영추 관침편 또는 구침 12연 편이 표현하는 이런 구침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침의 침과 뜸의 도구가 어떻게 시작됐고 변천되었는지와 그 과정에 관련된 이론 체계는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기원과 발전이라는 역사적 측면으로 설명드리면서 이후에 다양한 침법, 부자법, 십이자법, 오자법을 소개해드렸고 그 이후에 그러한 자침법에 적용될 도구로서의 구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서 이번 학기
초반을 통해 중반까지 진행되었던 경락의 경혈의 개념과 기능 등을 이해하는 데 같이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경혈학 및 층고의학의 의료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침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